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로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전 저점을 깰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집값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상향했잖아요. 지금이 사실 인구 저출산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0.7명. 상반기 2023년. 그 다음에 0.6명 간다는 얘기가 있대요. 서울은 0.58명이에요. 0.68명인가 엄청 낮았거든요.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살기 힘들어서 아마 안 온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령화도 되게 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쨌든 한국도 이제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구도, 그 다음에 소득도 이게 되게 부동산 집값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일 텐데 이게 다 이제 안 좋은데 앞으로 집값 특히 저성장인 것들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김 작가님 저는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제가 학생들 가르치지도 않고 저는 실제 시장을 분석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하고 뭐 학생들 가르치고 이러면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자산시장을 논할 때는 변동 원인에 대해서만 주목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거는 뭡니까? 지속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출산이 하루 이틀 일입니까? 계속 된 거예요. 0.9, 0.8, 0.7 뭐가 저출산이에요? 어디가 더 저출산이에요? 0.9 했을 때도 저출산이라고 그랬어요. 0.7도 저출산이에요. 그럼 나중에 0.5가 되면 0.7은 고출산이에요. 지속되는 건 변동원이 될 수 없다.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8% 성장이었어요. 5% 성장이에요. 3% 성장할 때 우리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저성장 국가래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1%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3%가 뭐가 됩니까? 고성장이에요. 이렇게 지속되는 건 자산시장에서 변동을 얘기할 때는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너무 이렇게 지속되는 변화. 그러니까 일시적인 변화를 논해야지. 지속되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런 것들은 책 읽으시고 뭐 이러시는 거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지 마시라. 빠지면 사고 오르면 좀 조심하고 이러시는 걸로 충분한다. 거기다 대고 빠지는데 부부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저출산이야. 누가 집을 사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0.7이 저출산입니까? 0.5가 저출산입니까? 누가 알아요? 0.5가 됐을 때 0.7을 보면서 아 그때는 고출산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의 변동 요인은 뭐죠?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집을 갖고 그냥 판다. 그리고 살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할 사람 줄어들고 있다. 네. 끝. 요 데이터가 다시 또 바뀌면 그러면 유연하게 또 대응하고 그리고 거래량 보시고 저출산의 거래량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대표님도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기 때문에 또 부동산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 유튜브, 신문 기사 같은 거 엄청 많이 보실 텐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현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워낙 이제 기사도 어쩔 수 없이 자극적으로 뽑다 보니까 이제 좀 왜곡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뉴스 기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의 뉴스가 매체에서 언론 매체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매일 가격이 바뀌죠. 그러니까 뉴스 내기 좋아. 뉴스거리가 있죠. 그렇죠. 맨날 고점이다, 저점이다, 폭락이다, 폭등이다, 뭐 맨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변하니까. 사실 뭐 그 기업은 어제나 오늘이랑 비슷할 텐데. 세상에 이렇게 뉴스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가격이 계속 변동되니까. 그래서 자산시장의 뉴스가 많은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이 뉴스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에만 치중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이 공급이 부족하다. 그건 어디하고 비교한 겁니까? 전년하고요. 근데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하잖아. 근데 만약에 지난해가 너무 많은 거였다면 당연히 올해는. 근데 올해만 보고 기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특히 기사의 수치를 검증하실 때 좀 장기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확증 편향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 의견에만 하는 것들이 유튜브에만 올라오고 여러분들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면 제 유튜브만 보실 거 아니에요. 맞아. 계속 더. 계속 더. 그 다음에 집값 오른다는 분들은 계속 또 그분들 유튜브 계속 보고. 그잖아요. 이거 경계해야 된다. 왜냐면 오히려 집값이 내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럼 집값이 오른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지? 그래서 전 그런 뉴스만 봅니다.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은 사실은 안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집값이 여기서 오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조금씩 계속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대표님이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오른다면 뭐 때문에 오를까요?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을 줄이고 호가를 올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그값 오른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격을 따라잡으면서 올리겠죠. 그래서 중요한 트리거는 뭐냐면 계속 얘기했지만 매도 물량이에요. 매도 물량이 줄기 시작하면 가격은 오를 거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을 의미 있게 보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심리 싸움 같은 거네요. 심리 플러스 실제적인. 왜냐면 심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실제적인 영향부터 올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뭐 금리도 오르고 이게 심리를 움직이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혼자 움직이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 이유들을 생기면서 근데 이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현상만 보시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상에 주목하고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새마을금고 사태. 현상은 어떻게 보고 이게 향후 이제 부동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새마을금고는 일단은 문제가 되게 커졌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PF 문제였는데 지금 뭐 특히 지방 같은 데가 문제인데 부동산 PF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이유는 쉽게 말해서 땅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근데 땅을 비싸게 준 산 데는 대부분 지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융권의 부동산 PF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부동산, 즉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냐? 여기하고 전 연결곡점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부동산 PF가 막 문제가 생겨서 건설사들이 아니면 시행사들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가격이 빠진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어도 크진 않다.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빠질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부동산 PF 문제가 커질 겁니다. 라고 전 끝. 이거하고 집값하고는 좀 다른 얘기다. 예, 예. 자, 오늘 이제 서울 얘기해 주셨는데 5대 강력시만 좀 점검해 볼게요. 부산, 울산, 대구, 강주, 세종, 대전. 부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최근에 부산의 가격이 회복하다가 썩 또 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지방이 그러니까 이런 광역시의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은 실수요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실수요가 뭐 생애 최초건 갈아타기 수요건 어쨌든 내가 살려는 수요. 근데 지방은 실수요가 어떻습니까? 적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사실은 짧고 주기가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 광역시가 똑같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은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거래만 안 되고 버틸 수 있죠. 단기에는. 근데 이 기간 동안 지방은 다시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은요? 울산은 아주 특징적인 지역이에요. 뭐냐면 울산은 자가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43.5%인데 근데 울산은 60% 중반대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죠? 거기가 산업도시잖아요. 소득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석도 가능하냐면 투자하기 별로여서 투자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 거기에 이제 조선 쪽 있는 분들 소득 높고 그냥 살기.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썩 좋지 않으니까 투자 비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게 울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나라 집값이 고점입니다. 할 때 다 하고 이제. 네. 근데 울산이 그래서 자가점유율이 높고 그래서 막 빠지지도 않아요. 빠질 때도. 그래서 울산이 많이 빠지면 바닥이에요. 재밌는 데이터네요. 그래서 울산을 잘 흥미롭게 저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울산도 이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이에요. 가격이 빠졌다가 회복했고 이제 거래가 좀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구는요? 대구는 미분양 문제가 되게 그러니까요. 공급도 되게 올해 내년 또 많다는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고 신문에서는 뭐 대구의 미분양 문제가 뭐 해소되고 조금씩 팔리고 있는 건 맞는데 중공업 미분양도 문제고 좀 심각하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좀 회복세도 느리고 그리고 좀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광주는요? 광주는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예,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는 마찬가지 모습이긴 한데 진폭이 좀 크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회복세도 좀 막 엄청 빠졌다가 엄청 오르는 시장은 아니었고 좀 이렇게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전, 세종은요? 대전, 세종은 최근에 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가격도 되게 많이 올랐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 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감소했는데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 특히 투자 수요가 2021년과 2022년도에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투자해놨는데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매물을 엄청 낮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견조하게 버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영향이 좀 커질 거다.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오래 갖고 계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하락한다 그러면 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종은 미리 빠졌잖아요. 네. 미리,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기 전에 미리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회복한 지점이 있어요. 근데 회복이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 그래서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투자 비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매물을 증가시키고 이러면 다시 또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제 하락 지금 이제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그 하락폭은 2022년처럼 큰 하락의 폭으로 예상하시는 건지 좀 그래도 뭐 안정되게 하락으로 생각하시는지.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로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시간이 좀. 시간은 길어져도 그 하락 거기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과정이 있다? 매물이 그 가격대의 매물이 많아질 수 있다. 지금은 한 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두세 건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이번에 하락은 전 저점을 깰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매물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실수요가 더 줄었거든요. 실수요는 계속 줄어요. 샀잖아요.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의 실수요는 계속될 수는 있어도 연간으로 쪼개보면 내가 집을 사는 사람들이 올해 1000명이었는데 100명은 이미 샀잖아요. 그런데 9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수요는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수요는 줄고 아까처럼 매물이 증가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1분기 때 막 바닥을 찍고 할 때 이제 못 사신 분들 아쉬워하잖아요. 다음번에 어쨌든 그만큼 떨어지거나 그 근처 갔을 때는 공포에 또 사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자. 제가 사자. 그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자산 가격은 계속 빠지지도 않고 계속 오르지도 않는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빠질 때 사죠. 네, 그게 너무 심플한데 근데 최근에 빠졌을 때는 사기 힘들었어요. 사실은. 공포가 너무 작았으니까 거래가. 그렇죠. 그리고 그 빠진 게 몇 건 안 됐단 말이야. 네, 근데 제가 볼 때 훨씬 좋은 기간이 올 수 있다.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어떤 양이 많아지는. 자, 지금까지 그럼 내용을 요약하는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저희가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제 레포트나 이걸 통해서 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신 아파트 10개 정도 딱 고르셔서 그 아파트의 변화도 보시고 그 아파트가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가격이 올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 가격대에 오면 사야지 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게 예산하고 딱 돼서 지금의 대출 수준 이런 거 감안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좋은 기회를 잘 하셔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주택자 분들은요? 지금 갈아타기.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질 때 1주택자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좋냐면 가격이 떨어질 때 보셨잖아요. 비싼 게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빠질 때는 내가 좋은 지역으로 옮길 때라는 분들은 떨어질 때 하시고 지금처럼 가격이 반등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과도하게 비싼 집이나 큰 집에 살고 있는데 사실 오를 때는 이 집값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줄이는 갈아타기는 그럼 지금 같은데 이렇게 줄이시고 그리고 빚도 갚으시고 그러시면서 대출도 줄이시고 그다음에 좀 더 내가 굳이 막 아이들도 다 자랐는데 굳이 학군 좋고 이런데 사시지 않고 조금 낮춰서 규모도 줄이시고 이럴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 이제 저에 있는 상황이 다른 거죠. 자, 그리고 대표님께서 원래 무료 리포팅, 이제 메일링 서비스 같은 거 하셨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거를 좀 홈페이지로 바꾸셨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이버에서 강순의 복덕방 이제 검색, 여기 보니까 신청돼 있네요. 하도 많은 분들이 하셔서 그런가.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요거 뭐 유료인가요? 무료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메일로 계속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4만 명, 막 5만 명 보내니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여기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간단하거든요. 네. 가셔서 하시면 제 리서치 보고서를 매달 2번 발행되는 거 하실 수 있고, 제가 좀 욕심을 내고 있어요. 뭐냐면,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면, 일주일마다 한 번 낼까? 이렇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뭐 주소 같은 것도 간단하게만 요청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보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니까 저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가입해서 잃을 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귀중한 시간이 좀 소요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보고서 한번 볼만하다. 좀 재밌다. 네. 재미로 전승부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굉장히 집값이 어쨌든 바닥 찍고 좀 어느 정도 반등했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제 사야 되나 아니면 늦었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고민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시고요. 시장을 잘 이렇게 보세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데 뭐 생애 동안 몇 채를 사겠어요. 그렇죠. 한 채나 두 채나 아니면 세 채, 많으면 뭐 네 번 정도 살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언제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막 변동성이 있을 때 그 기회를 한번 쓰신다. 그 기회를 함부로 쓰시지 마시라. 잘 고민하시고 네. 그리고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내 집 마련 이번 기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와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잘 경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게 자산시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게 올라 빠져. 이거 빨리 얘기해. 맞았어 틀렸어. 사실 그거 중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게 여러분들의 뭐 내 집 마련을 도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 얘기 잘 들으시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어쨌든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다음 달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강순의 복덕방의 이강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